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방송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유엔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하나 준비했고요. 12월 14일 어제였죠.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자산을 띄워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돼서 한국과 체결한 굉장히 큰 규모의 무기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외교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대 국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 속내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의 황당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강대국 간의 이견이 없다고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 시각 12월 13일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하거나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북제재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주재 외교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도 핵 확산 금지 조약 5대 핵국가로 기득권이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기본적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고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황 대사의 발언이 우리 외교당국의 주류인식임을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외교당국의 상황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불법 무기상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장비 반입을 지원했고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법 환적을 주도했습니다. 러시아 역시도 자신들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핵실험이 연이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판은 곧 잘못된 정책으로 나오고 그 잘못된 정책은 우리 국가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북중러가 이미 핵과 대량살상 무기 공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아니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외교당국. 제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들. 불과 3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신냉전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 언론에서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신냉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 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불량 국가들,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의 공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도 결국 이러한 공조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냉전 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냉전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콜드워, 차가운 전쟁입니다. 실제로 총알을 주고받지는 않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극도의 대립과 긴장 상태를 냉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냉전 체제가 구축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그 대리전이 이미 수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석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물품들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공해상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영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 환적을 하면서 북한에 온갖 종류의 장비와 물품들을 지원했죠. 최근에 김정은이 각 지방의 현지 시찰을 다닐 때 그 주변 사진을 유심히 보면은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최신형이죠. 벤츠 S650 마이바흐 차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행단이 타고 있는 차량은 미국제 포드 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북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량들, 사치품이죠. 이러한 차량들이 북한에 계속 반입이 되고 북한이 최근에 여러 종류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뭐 반도체라든가 각종 전자기 칩셋 같은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이것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자, 이 사진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10년 넘게 추적하고 있는 리팡웨이라는 중국 무기상입니다. 랴오닝성 다롄에 거점을 두고 있고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돌리면서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이 불량 국가들 사이에 불법 무기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을 기소를 하고 중국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중국 당국의 용인 없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재료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을까요? 리팡웨이뿐만이 아니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 ICBM 발사 차량인데 원래 이 차량은 중국에서 벌목용으로 개발됐던 그래서 상용으로 유통이 되고 있던 그런 트럭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북한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넘겨줬고 북한은 이것을 계속 개량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죠. 중국이 이 차량이 북한에 넘어가면 ICBM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러시아가 이란의 PIK 소형 원자로 기술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을 두고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란에다가 이런 핵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중국도 핵 확산에 대한 전과가 있죠. 파키스탄에게 5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을 했고 CHIC-4라고 하는 핵탄두 설계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칸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키스탄, 북한, 심지어 리비아까지 넘어간 상황이 IAEA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우리 외교당국.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에 미스가 있으면 정책 결정에 미스가 있고요. 그 정책 결정에 미스가 있으면 국가 안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 외교당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돼 동해상에 미군 감시정찰 자산이 집중 전개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전략 초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폭격기와 전자전기, 해상 초계기와 전투기까지 동원됐는데 북중러 3국의 군사적 협력이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12월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으며 군 당국이 이번 상황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동해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합참은 사건 직후 중국의 전화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지에 들어온 것을 항의했고 러시아에는 직통 회선이 없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스케일이 합참이 발표한 내용과 달리 역대 최고 강도로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합참이 밝힌 카디즈 침범기는 6대였지만 이번 합동 전략 초계 작전에는 최소 15대 이상의 전투용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핵 투발 능력을 가진 투폴레프 95 MS 전략폭격기 2대, 투폴레프 142 대형 해상 초계기 1대, 수호이 35 전투기 2대와 기종 미식별 전투기 2대 등 7대가 참여했고 중국 측에서는
H-6M 폭격기 2대, Y-8 전자전기 1대, J-16 전투기 2대와 기종 미식별 전투기 3대 등 8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전략 초계 작전은 한반도를 통상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동해와 남해를 돈 뒤 중국 동부 해안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측에서 2대 안팎의 폭격기가 동원됐지만 이번 훈련에는 공대공 미사일 실탄을 장착한 전투기는 물론 해상 초계기와 전자전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은 최근 미군 전략감시정찰 자산의 동해 초계작전 증가, 미군 순항미사일 원잠 미시간,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미주리의 한반도 주변 전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반도가 자신들의 구역인 것처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우리도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도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군 당국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왜 그런지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대응이 부족했고 적의 도발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축소해서 발표해서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을 갖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이들이 동해 카디제를 침범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일본 통합막료간부가 14일 저녁 때 발표한 이 항적 지도입니다. 자, 이 항적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동해상에서만 작전을 했을까요? 제주도 주변에도 왔고 제주 남방에도 왔고 특히 제주도 주변으로는 굉장히 바짝 붙어서 비행을 했죠.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전략 초계 작전에는 중국 측에서는 안우이성에 주둔하고 있는 28 항공연대, 이 부대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대한 타격을 담당하는 부대고 보통 언론에 많이 나오는 H-6K가 아니라 H-6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격기는 중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체들 가운데서 공대지 미사일 투발에 특화된 기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반도 내륙 지역을 공격하는 폭격기 전력이 동원돼서 이렇게 한반도 주변을 빙 둘러싸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카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82 중폭격기 연대에서 투폴레프 95 폭격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 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투폴레프 142, 이 95 폭격기를 개조한 그런 모델인데 이런 전력들이 함께 동원됐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실탄을 장착한 중국 공군 전투기들이 함께 동행을 했고 여기에 최초로 중국 공군의 전자전기까지 함께 동원됐다는 겁니다. 해상 초계기와 전자전기가 함께 동원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합동순찰이 아니라 이 해역에서 뭔가를 찾기 위한 그런 작전을 실시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찾으려고 했느냐? 11월 20일에 괌에서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미시간이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의 7함대 작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이 잠수함은 아마도 동중국해나 동해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12월 12일 오키나와 화이트비치에 미국의 최신형 공격원잠 버지니아급이죠. 이 버지니아급 미주리함이 오키나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가 약간의 병력과 물자만 싣고 곧바로 출항을 했습니다. 물론 행선지는 동중국해 방향이었고요. 이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통상적으로는 미 항모전단을 호위하거나 이 오하이오급과 같은 전략자산을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장착한 그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와 있고 이것을 엄호하기 위한 신형 공격원잠도 들어와 있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동해상에 지금 미군 감시정찰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해와 남해 지역에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준비 작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북중러 삼각 공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외교당국, 안보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북중러 삼각 공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뭉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 적대감을 실제 타격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그냥 정보 공유하고 그냥 교류만 좀 강화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암울한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소식은 폴란드에서 최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튈 것으로 예상됐던 불똥 요소가 하나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전 정부의 한국산 무기 대규모 구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집권 시 무기 도입 계약 파기를 암시했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의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입니다. 수십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은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13일 공식 취임한 폴란드 신임 총리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12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총리는 취임 직후 가진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나토 최전선 국가로서 폴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됐습니다. 친독, 친러 성향의 그 총리는 집권 전 법과 정의당이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새 내각의 국방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부아디스와프 코스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농민단 대표 역시 기존 무기 구매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해온 바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F-18 전투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친독 성향이 강한 머스크 총리는 전임 정부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유럽연합과의 협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독일제 무기 구매를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새 연립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제품 직수출 비중보다는 현지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현지 생산 비중을 크게 잡아 현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정치권 전반에 노조의 입김이 강력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대폴란드 무기 수출은 큰 변동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가 워낙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계약 유지 노력과 투명성 강화 노력,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수준의 로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총리를 우파 인사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 부분이라든가 정부 축소 입장에서는 우파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건 맞는데 외교적인 노선을 보면 굉장히 친독적이고 반미적이고 친러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뒤에다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총을 딱 만들어서 탕 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러시아가 폴란드 북부 지역에 있는 레드지코보 지역에 이지스 어시어 기지를 지으려고 했을 때 이것이 러시아를 자극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독재자죠. 오르반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고요. 폴란드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레오파르트 중고전차를 사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리가 왜 입장을 바꿨느냐? 자, 이 크랩 자주포. 총리가 추진하던 시절의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자체 개발한 차체와 영국에서 가져온 포탑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사격을 하다 보니까 포가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계속해서 사업을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폴란드 자체 개발한 차체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를 갖고 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새로운 크랩 자주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천무 다련장,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무와는 모양이 좀 다르죠. 폴란드 현지에서 개발된 차체를 가지고 이것을 천무의 발사대와 결합을 해서 호마르 K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수출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1차분 납품이 완료됐던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갭 필러, 그러니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으로서 가서 현지에서 블락 24형으로 개조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의 어떤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무기 도입 사업이 좌절되면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날아가고 노조의 이익에도 악영향이 오겠죠. 이번에 폴란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3의 길, 농민당, 폴란드 신좌파, 이런 좌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군축 기조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투스크 총리가 노조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무기 도입 사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 업체들의 불똥이 튈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책 노선을 바꿨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들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체결된 이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